뉴딜을 정착시키기 위한 인프라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화석 연료 문명은 진보의 시대였습니다. 네. 우리가 준비하는 그린 뉴딜 인프라는 복원의 시대를 위한 것입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린 뉴딜 인프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녹색 재생에너지 생산이겠죠. 그렇다면 이제 태양력 및 풍력 발전 시설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꼭 그 대규모의 태양력 발전소 나라에서 한다든지 뭐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풍력 발전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리프킨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건물 그리고 모든 이용 가능한 부지가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의 마이크로 발전소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에너지를 생산하면 자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쓰고 또 남는 부분은 전력 그들이 통하고 에너지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교환하고 주고받고 사고 팔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 먼저 구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기차가 보편화되려면 충전소가 또 필요하겠죠. 그것도 그런 인프라에 해당이 될 수 있겠고요. 결국은 이제 그린 뉴딜 스마트 인프라의 구축에는 전반적으로 어떤 것을 구축해야 되느냐 하는 거는 지구온난화 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방향에 맞는 인프라를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다지 큰 효과가 없다. 사회 전반적으로 모두가 참여하는 총체적으로 역량을 집중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개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까 지금 인류 문명이 나아갈 방향을 재설정해야 되는데 그 재설정을 완료해야 할 시간이 10여 년밖에 안 남지 않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텔레콤 기업이든 케이블 회사든 인터넷 기업이든 전자산업을 포함한 정보통신 기술 부문이든 또 뭐 전력 및 전기 유틸리티 공익사업 회사죠. 운송 및 물류 부문, 건설 및 부동산 산업 부문, 또 제조 부문, 소매업 부문, 식품 부문, 농업 부문, 생명과학 부문, 여행 및 관광 산업 등까지 총체적인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지금 무엇을 우리가 구축해야 하는지는 금방 나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체계적으로 지금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많죠. 그렇죠. 아예 전 사회가 전체가 다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면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진행해야 나름대로 시너지 효과가 있고 그리고 원하는 기간 안에 원하는 수준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겠네요. 근데 우리 아까 자초자산 잠깐 말씀 나눴지만 기존의 석유화학 관련된 기존의 에너지 산업들은 이제 붕괴가 되겠지만 반대로 이러한 세계적인 그 인프라가 깔리는 시점이 되면 또 새로운 고용과 새로운 사업의 기회들이 또 계속 열리겠네요. 아, 그렇죠.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인프라라는 거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이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물론 지금 이제 이것을 그 주도적으로 앞선 비용도 준비하고 그리고 선도해야 되는 주체는 정부입니다. 네. 정부에서 일정 재원을 마련하고 방향을 정하고 아니면 이제 지방자치체에서는 이해관계자들 또는 그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네. 의논해서 방향을 정할 수 있죠. 하지만 총체적인 로드맵은 아무래도 당국에서 방향을 잡고 제대로 설정해 주는 게 좋고 그에 따라서 따라가 주는 방식이 바람직하겠죠. 네. 그런데 정부에서 일정 재원을 마련해서 주도해야 하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자본은 세계의 노동자들이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건 좀 이제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내용인데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자본 소유주는 노동자입니다. 말이 안 되죠. 노동자가 자본가다? 예, 그렇죠. 공공 및 민간 연금기금. 아, 네. 지금 전 세계 노동자들의 공공 및 공공연금기금, 민간연금기금을 토탈하면 2017년 기준으로 41조 3천억 달러라고 합니다. 엄청나네요. 네. 그게 미국에서만도 25조 4천억 달러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미국의 노동자들이 뭉치면 가장 영향력 있는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연금 기금들이 사실 주요 산업이나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건 잘 아시죠.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이런저런 회사에 기업에 그렇죠. 많이 기업에 투자하죠. 수익 내기 위해서.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익을 내야 되니까. 네. 근데 그런 연금 기금이 자초 자산에 묶여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망하는 거죠. 노후가 피폐해지겠는데요. 연금 받기가. 그런 식으로 이제 근로자의 그 퇴직 연금을 그런 것이 소진될 가능성이 커지니까 네. 각국의 연금 기금들이 그 자초 자산에서 자초 자산에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화석연료 그 산업은 붕괴될 수밖에 없어요.
또 벌써 투자 자본도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뭐 사실 이렇게 제레미 리프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장을 듣다 보면은 시간의 문제지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각 나라의 그 정부나 지방 정부에서 공공연금기금을 화석연료 부문에서 회수하고 만약에 정부에서 안 움직이면은 연금기금 시스템에서 요구하고 나서는 거죠. 자기들의 돈이니까요. 그게 소진되는 걸 보고 있을 수는 없겠죠. 정부는 주도적으로 재정을 조달을 하는데 일단은 정부에서는 리프킨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세제를 활용하는 방법이 우선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일반적으로 세금을 올리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상위 0.1%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슈퍼 리치라고 그러죠. 그들에 대한 그 세금을 좀 올리거나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기본 재정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연금기금이 나서주면 그러면 일정한 시간 내에 즉 20년 내에 그린 뉴딜 인프라의 구축을 1차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고 리프킨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먹거리를 향해서, 그러니까 수익을 향해서 모든 자본은 다 움직이게 돼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앞으로 진행이 되면서 벌어질 일들이 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겠네요. 자본의 역할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여기에 그린 뉴딜 내러티브에 같이 동참하고 있나요? 이제 그와 관련해서는 먼저 그 2009년에 네. 유엔 환경계획에서 네. 경제 회복에 대한 재고, 글로벌 그린 뉴딜이라는 어떤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거기에 한국 얘기가 나옵니다. 아, 그래요? 원래 그 보고서는 그린 뉴딜 내러티브를 그 유엔사나 여러 기관을 통해 가지고 각 나라에 보급하고 그에 맞춰서 움직이는 나라들의 그 실태, 양상을 파악해서 발표한 건데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플레이어 중에서, 그러니까 참여자 중에서 대표적인 주자가 한국이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나라가 2009년에 네. 저탄소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주로 건설과 철도, 또 연료 절약형 차량, 건축물 개조, 에너지 효율 증대 등의 부문에 9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4년에 걸쳐 36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나름의 그린 뉴딜 이니셔티브였던 거죠. 근데 10년 전에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아, 10년 전에? 2009년에. 네.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요. 현재 한국은 전 세계에서 7번째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이고요. 온실가스 배출량은 12번째입니다. 그 영국의 그 다국적 기업 BP 거기서 발표한 또 자료 보면요. 한국은 2018년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량이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1위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화석연료에 가장 많이 의존하는 나라에 속하고요. 그 얘기는 곧 자초자산에 가장 취약한 나라가 된다는. 사실 우리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게 정유 회사들이잖아요. 화학 회사들. 그렇죠. 예. 네. 이게 나중에 다 자초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2018년 기준으로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인 우리나라가 네. 전력의 이게 좀 자료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어디는 46% 나와 있고 어디는 68%까지 나와 있는데 그 정도를 석탄에 의존하고 있대요. 그렇다면 그 2009년의 이니셔티브는 어디 간 거죠? 돈을 그렇게 썼는데도 안 된 건가요? 하다 중단이 된 건가요? 그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솔직히 모르겠고요. 네. 뭔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의도했던 것만큼 나아가지는 않은 상태다라는 건 여실히 알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우리나라 그 공무원 연금 기금이나 교직원 연금 네. 그 주체에서도 그런 발표는 했대요. 정부에서 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니까 우리는 이제 새로운 석탄 프로젝트에는 투자를 안 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회수되는 자본은 당연히 그런 기금은 재생에너지에 재투자하겠다. 이렇게 발표하긴 했습니다. 이제 글로벌 그린 뉴딜 이 책이 나오고요. 지금 요즘 나왔으니까 우리나라 언론사에서 리프킨에 대한 인터뷰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언론사에서는 리프킨에게 우리나라와 관련된 질문을 꼭 던지겠죠. 네. 이제 그와 관련해서 리프킨이 지금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지 제가 자료가 좀 있습니다. 그거를 조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리프킨이 강조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과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국은 주요 OECD 국가 중에서 대규모 화석연료 자초자산과 경제 붕괴에 가장 취약한 산업과 국가로 손꼽히는 두 나라 중 하나다. 이 섬뜩한데요? 한 나라는 어디인 것 같습니까?
글쎄요. 맞춰보세요 한번. 아까 우리 초반에 얘기할 때 미국이 좀 리프킨을 말을 잘 안 따른다고 한 거 봐서는 미국 같기도 하고요. 근데 미국은 그래도 의외로 네. 주 차원에서 네. 또는 카운티나 도시 차원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이래요. 아, 그 다음에 떠오른 게 일본이었어요. 왜냐면 에너지가 없으니까 전부 조금만 좀 수입하죠. 기다려드릴 거겠습니다. 그래서 독자들한테 이런 점을 알려줘야 된다. 제일 취약한 국가 두 나라 중 하나. 이걸 알려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런 인터뷰는 의미가 없다. 네. 리프킨이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재빨리 EU와 중국에서처럼 태양과 풍력 에너지 쪽으로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 리프킨이 말하고 하는 요지는 그거죠. 그러니까 확실한 그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커뮤니케이션 인터넷은 최고다. 우리나라의 삼성이라든가 네. 이런 기업체들의 성과를 인정하고 있고요. 이동성 인터넷 부분에서도 뭐 세계 연료전지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세계 선두주자라고 네. 얘기할 수 있다. 근데 그렇다면 뭐냐? 하나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거죠. 태양광 및 풍력에너지 발전. 네. 지금 뭐 한국전력공사에서는 그 전국 전력망에 그 풍력 및 태양 에너지를 도입하는데 조금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라는 걸 리프킨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발빠르게 움직여야 우리나라가 10위권 안에 들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도 정말 그 태양광 발전하고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를 이제 좀 탈원전화하는 정책을 쓰는 것 때문에 참 사실 국론이 분열되고 있잖아요. 근데 어쨌건 제러미 리프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결국은 이 천연 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게 가지 않으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지구상의 6번째 대멸종의 위기를 인류가 맞이할 수도 있으니까. 좀 무서운 경고네요. 생각해 보면. 예. 예. 자,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기후 협약에서 탈퇴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과연 이 리프킨의 그 나라인 고국인 미국에서 그리고 세계 제1의 경제 대국이자 세계 패권 국가인 미국에서 이것에 대해서 반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세계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뉴딜 정책이 그린 뉴딜이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점과 관련해서도 리프킨이 한 말이 있습니다. 미국은 네. 연방공화국이다. 50개 주로 구성된 연방공화국으로서 그 주들이 모든 인프라의 53% 이상을 책임지는 나라다. 다시 말해서 모든 그러니까 새로운 인프라를 창출하는 역할의 주체가 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연방 정부에서 규정과 법규, 규제, 장려책 등은 만들 수 있지만 결국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주체는 주 이하 카운티와 도시들이다. 연방 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탈퇴를 선언했지만 미국의 19개 주는 파리 협약에 가입이 되어 있대요. 그럼 그 연방 정부에서는 안 할 거야라고 했지만 그 19개 주에서는 계속 그런 정책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29개 주에서 이미 녹색 에너지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표준을 정하고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제 미국의 시의 대표들, 시장들, 네. 전미 시장 회의라는 게 있는데요. 그 전미 시장 회의의 그 시들의 GDP가 미국 전체 GDP의 93%를 차지합니다. 뭐 전체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 전체죠. 예. 작년 여름에 기후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그린 뉴딜을 요구했습니다. 그 시장회의에서. 그에 따라서 이제 미국의 여러 주요 도시에서는 그린 뉴딜을 위한 로드맵과 실행안을 만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방향과 맞는 인물이면 좋겠지만 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미국 전체의 방향은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 또 지금 이제 2020년이 대선 해잖아요. 네. 이 문제가 굉장히 그 또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미국의 변화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2018년 11월 총선에서 새로 의회에 진출한 젊은 의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 대표적인 의원이 오카시오 코르테즈라는 의원인데요. 네. 그린 뉴딜 특별위원회 설치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 곳곳에서 저는 그런 현상이 지금 더 가속화될 거라고 더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젊은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기 청소년들도 요즘 환경 포럼, 기후변화 포럼을 개최해가지고 그 말씀하니까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본 어린아이 예. 여자가 예. 막 트럼프 대통령에게 막 얘기했던 바로 그런 겁니다.
자기네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뭐 다 살았지만 저도 거의 다 살았습니다. 조금만 더 살면 되니까. 근데 정말 미래죠. 자기들에게 현실이고.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지금 왜 가만히 있느냐? 지금 괜찮다고 앞으로 우리가 살 세상도 괜찮다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 지금 이미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그 많은 그런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협약에서 탈퇴했다고 해서 미국에 나갈 방향이 거꾸로 가거나 또는 그 리프킨이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지체되거나 그럴 일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그 리프킨의 그 주장과 또 그와 관련된 사회 전체 지구의 그 변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앞으로 우리에게는 엄청난 대격변의 세월이 시간이 기다리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게 단순히 우리가 방관자적인 입장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개개인의 어떤 생활과 사실은 또 뭐 투자와 관련된 자산에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요. 하여튼 우리가 이 흐름을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는 완전히 나라의 운명도 바뀔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이런 생각을 저는 요즘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전혀 예상치 않았던 곳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져서 눈사태라든가 네. 뭐 실제로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호주 산불이 엄청나게 대단하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기후 변화가 남의 이 세상이 아니고 다른 나라 문제도 아니고 우리 옆에 바짝 다가와 있다. 개인적으로 뭐 이제 책을 읽어보시면 이제 일반인들도 개별적으로 이렇게 조금이나마 위력 하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얘기들도 조금씩 나오고 합니다. 그런 쪽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어떤 그런 제반 정책이 시행이 될 때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동참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제러미 리프킨의 글로벌 그린 뉴딜 이 새로운 신작 서적에 대해서 번역하신 안진환 선생님을 모시고 자세하게 말씀을 들어보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